안녕하세요. 북수육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민한국사 2권 강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정근대 시대 때 이제 시민한국사 1권을 이제 부분 발췌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이제 시민한국사 2권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그 앞부분은 이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뭐 만국공법 이런 내용들은. 그래 갖고 쭉 넘어가서 여기 흥성대원군의 집권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3 페이지 펴 보세요. 예. 보기 자, 왕권 강화와 반침략 투쟁을 보는데, 1863 년에 12월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했다. 그래서 대항 대비 조씨는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항 대비 조씨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호명세자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순조의 아들 중에 호명세자가 있었죠. 이 호명세자가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부인이 조씨고, 이건 안동 김씨세 얘기 아니라 풍양 조씨죠. 그러니까 이제 대항 대비 입장 올 때는 그 당시 안동 김씨를 이제 좀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자기하고 예전에 좀 친했던 흥성대원군을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었던 명복을 다음 아들 왕으로 결정했는데요. 이 철종은 인제 뭐냐면 은신군이 있어요. 네. 은원군이죠. 은원군의 인제 뭐냐면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네, 흥성대원군의 이제 그 아들 흥성대원군은 은원군 은신군, 그러니까 은원군의 이제 이복 동생이죠. 아 같은 동생이죠. 근데 정조의 이제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흥성군은 어 동생으로서 이제 은신군이 있죠. 예, 은신군이 있고, 은신군의 그 뭐냐면 중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 흥성대원군이고요. 그다음 때가 인제 뭐냐면 누구야? 아 고종이죠. 예, 고종. 그러니까 촌수는 이제 뭐냐면 한 6 촌인가 7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면 고종하고 이제 철종의 관계는 필조로 따지면 더 멀어요. 왜냐면 흥성대원군의 이제 아버지인 남영군이 은신군의 이제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남영군은 이제 그 인조의 이제 아들이었던 임평대군의 6 대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16촌 정도 돼. 상당히 멀죠. 반개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인제 고종은 11 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대항 대비 조씨의 수용 참여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풍양 조씨 가문은 대항 대비 조씨를 정치적 보좌의 권력 기반에 미약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항 대비 조씨는 풍양 조씨 세력을 키우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일을 흥성대원군에 위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 인제 흥성대원군이 정치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 있죠. 왜냐하면 종친불사라 해 가지고 "종친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흥성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친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이제 뭐냐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조정에 나가서 정치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뭐냐 운영국, 그래서 고종의 잠저죠.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머물렀던 운영궁에 경성대원 집에 자기 측근들을 모아 갖고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측근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흥성대원군이 나가서 정치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흥성대원 그 당시에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기록에는 흥성대원군이 정치했다는 얘기가 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뭐냐 고종이 즉위한 후 10년 동안은 흥성대원군이 실제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는 그 뭐냐 조대비를 내세웠고 인제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구에 앉아 가지고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측근 정치, 밀실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세도 정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을 착수했다. 그래서 왕권 강화는 인적 청산과 통치기구 정비도 구체화됐는데, 흥성대원군은 대항 대비 조씨와 안동 김씨 중 자신의 우호적인 김병학과 김병국 등과 협력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김병학이라는 김병국 그런 인물들은 안동 김씨 세력이에요. 안동 김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흥성대원군이 딱 집권하니까 안동김 시대부터 다 제거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동김 시대역들이 세도 정권기 동안 막대한 또 권력을 쌓았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맛에 자기 말을 듣는 안동 김씨들의 일부와 손을 잡았다고 이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 양측의 지원을 받은 그는 세도 정권의 권력을 장악했던 김자간 일파를 정권에 축출하고요. 예, 조정에 소외됐던 북인, 남인을 등용해서 노노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북인, 남인 이렇게 해서 연합 정권을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한 흥성대원구에는 세도 정권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단계적 폐지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먼저 비변사를 이제 두 개로 나눴죠. 예, 권한을. 정치적 권한은 의정부, 그다음에 군사적 권한은 상군부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비변사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먼저 1864년에 비변사의 외교, 국방, 치안 업무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의정부에 넘겼고요. 그리고 1865년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 업무를 의정부에 담당하게 됐다. 자, 의정부는 본래 직무의 비변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국정 전반에 총괄하는 기관이 됐다. 비변사의 군사 업무는 다시 상군부에 맡도겠다.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은 의정부 6조 상군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위상을 강화해 국왕을 정점한 통치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정부 역조의 어떤 그 체제가 형성됐죠. 근데 이제 비변사가 등장하면서 의정부 6조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복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에 따른 폐단이 심화되었다. 세도 정권의 집권층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지방간과 토 및 서리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한국에 대한 고유의 이적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제 하죠. 그다음 지방간 중에 세금을 부당하게 빼앗아 매간 매직을 기반으로 마련한 일도 있었다. 지방의 서원과 향사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 서 전세와 부역을 면제받았으며, 자, 이 항사란 말인데 이 항사란 말은 뭐냐면 서우라고 봅니다. 사우. 그 사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어, 조상들 섬기는 곳이 이제 제사를 지는 게 사우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서원하고 사우가 구분이 안 되죠. 예, 사우가 서원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서원과 향사는 당론에만 몰두하여 지방 유생들의 소굴로 전락했고,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의 폐해는 양의 토지 이탈을 초래해 정부의 재정난을 가져와 왕조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집권층 이제 흥성대원군은 세도 정치와 삼정 문란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전국에 분포됐던 서원과 향사의 경제적 기반을 조사한 한편, 임진왜란 때 당시 조선의 원군을 파병한 명나라 신종을 위해 세운 만동로를 철폐했다. 이렇게 있죠. 자, 중국사에서 이제 명나라 신종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왕이죠.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이제 통치했지만 실제 통치는 30년이죠. 앞에 10년은 장고정이 통치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진왜란 때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죠. 그래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신종의 어떤 이제 혼을 달리기 위해서 혼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만동보를 이제 줬는데 이 만동보를 철폐를 했고요. 자, 일부 지역의 토지대장의 정비 및 양정을 시행했으며 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내용이 나와요. 호포제를 통해서 그간 양인 남성에게 부과했던 분포 대신에 양반부터 천민까지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각 집마다 호포 분양을 징수해도 했다. 이렇게 있죠. 요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동포전이라고 해요. 동포전. 예. 그래서 호포는 원래는 이제 포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를 이제 납부하는 대신에 1필 납부하는 대신에 1필을 이제 돈으로 납부하면 2냥 정도 되거든요. 이걸 동포전이라고 했다. 호포전 또는 동포전. 근데 이 동포전이라는 명칭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1년 기출문제에
그거 뭐야? 동학농민운동 있죠?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돼 갖고 동포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명칭 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또 마을 단위 공동으로 한국을 운영하는 사창제를 도입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1872년 전국에 600개 서원 중 47개 남기고 모두 철폐하는 조치를 했다.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창제라는 것은 16세기 때 양반들이 운영했던 사창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사창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15세기 때 이미 이제 의창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창제, 국가 중심의 사창제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없어진 내용이 있어요. 아마 그걸 계승한 것 같아. 그래서 각 지방에 그 사수를 둬가지고 그 사수가 관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자분 같은 경우는 중앙에 올리지만 올렸잖아요. 중앙에 올리지 않고 그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쓰도록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앞서 1865년 흥성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태조 때 창건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당시 손실되었음에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건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였는데 재정 부족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선조가 이 경복궁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선조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산대군의 그 집을 좀 개조해 가지고 정릉동 행궁이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선조가 정릉동 행궁을 이제 살다가 이걸 뭐냐면 이제 궁을 다시 불타 궁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했는데 원래 경복궁을 재건했어야 했는데 경복궁의 풍수지리가 안 좋다 해가지고 창덕궁을 이제 뭐냐면 재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창덕궁을 선조 때 해가지고 강해군 때 완성이 됐죠. 그리고 또 강해군은 경복궁 재건 대신에 뭐 그 인경궁이라든지 경덕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야, 이 경복궁을. 그래갖고 방치된 상태였는데 그 흥성대원군 경복궁 준공을 통해서 세도 정권 안에 실추됐던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이제 준공을 했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종친 관리 백성들의 자발적으로 원납전을 바치도록 했고 원에서 납부하도록 한 돈이라고 하지만 실제 원성을 산 돈이다라고 불려졌죠. 그리고 중건 중이었던 1866년에 화재로 경복궁 정각이 소실되는 일이 있어 일부는 재원 부족 등을 근거로 그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흥성대원군은 중건을 강행했다. 오히려 그는 재정 부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양 사대문 출입 시 문세를 부과했고 담백전을 이제 발행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백전이라는 것은 그 한양당 상평통부 100량이 되는 거죠. 어, 고액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고액화폐. 예. 근데 그만큼 이제 동해 구리 함량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실제적으로는 한 20량 정도 되는 그런 것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이 되게 나쁜 악화였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게 1872년 경복궁 준공이 마무리되었다. 요때 이제 경복궁은 조선 초기 때 경복궁보다 10배 정도 이제 뭐냐면 컸다고 그래요. 되게 규모 상당히 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경복궁 준공과 함께 또 이제 누가 뭐냐면 복권됐냐면 정도전이죠. 예. 정도전이 경복궁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왕자의 난 때 죽게 된 인물이죠. 한동안 이제 방치됐고 역적을 몰고 있다가 이 정도전 이때 복권이 됐어. 경복궁을 세우면서 또 정도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흥성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집권층의 폐단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삼정의 물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복궁의 준거는 재정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원납적 징수와 노지진 법록에 따른 그 양반층의 반발로 과도한 가세 및 부역에 따른 백성들의 원성을 쌓았다. 그래서 요 그 뭐냐면 서원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포포제 시식이 등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요거는 백성들의 이제 원성을 샀고 또 양반들도 이제 뭐냐면 원성을 샀죠.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중고는 양반과 백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원성을 산 그런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당백정 발행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및 백성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당백질원이 이제 그 반응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됐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인플레이션을 또 뭐냐면 잡겠다고 해서 청나라 동전을 또 가지고 와요. 예. 가경 통보하고. 근데 이 가경 통보가 훨씬 더 또 질이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서원 한사의 철폐는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개혁 과정에 나타나 발생한 여러 문제는 흥성대원을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이 나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제공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물러났죠. 이미 이제 10년 뒤이기 때문에 이게 고종이 20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흥성대원이 더 이상 뒤에서 막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유생들 그 체육회 같은 유생들이 막 반대상도 올리고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흥성대군을 내쳤죠, 고종이. 그래서 이제 고종이 딱 집권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종이 이제 어린 나이로 20살 막 넘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막상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안동김 시세력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 삼을 수 없죠. 그리고 자기 그 아버지가 이제 정치할 때 10년 동안 아버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흥성대군. 또 그들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 손을 잡았냐면 연흥 민씨 집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민씨 집안 있죠? 자기 부인 집안하고 연흥 민씨 집안하고 손을 잡게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씨 집안이 그 고종의 수중도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 이제 정부 각처에 그 뭐냐면 그 꽂히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수장을 차지하면서 그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종은 자신의 세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민씨의 집안을 끌어다 연흥 민씨 집안을 끌어다가 이들 이제 뭐냐면 이용해 갖고 통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씨들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죠. 예.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민비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한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거 앞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흥성대군의 중앙집권화 정책이었고요. 요번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와 또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9세기 전후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나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사후 규정에서 탄압했다. 1839년에 프랑스의 신부 3명과 많은 천주교들이 처형당한 기이박해가 그 대표적인 나갈 수 있고, 이에 프랑스는 1846년에 중국 파견한 데에 예, 장파스티 셰시드 제독을 그 조선에 파견해 프랑스 신부를 처형한 걸 책임을 묻고 조선 침략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조선 정부는 오가작도법을 강화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자, 이 오가작도법이라는 것은 초창기 때 천주교 탄압을 목표로 만든 법은 아니죠. 오가를 묶어서 일종의 상호 감시하는 제도잖아요. 원래는 이 제도는 건농을 목적으로 하는 건농. 네. 건동을 이제 목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요때 들어와서는 천주교를 어, 탄압하기 위해 감시하기 천주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한 어떤 것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아 이게 안 써지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한편 1864년에 초에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의 국경을 넘어서 경흥에 이제 도착했다. 그들은 경호부사 윤영에게 조선과 러시아의 통상조약을 체결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요. 한경도 관찰사 이유호는 러시아인과 교류했다는 제목으로 인근 지역민까지 어, 어, 그 이유로는 러시아인과 교류했다는 제목으로 인근 지역민까지 처벌했다. 자, 그 무렵 천주교인 남중상은 흥성단군에게 영국 프랑스와 교습해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자, 흥성대군은 이를 받아들여 천주교 조선교 교구에 통해서 프랑스와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그러나 조선 고교장이었던 프랑스인 주교 시메논 베르네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역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천주교 조선교구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거부를 한 거야.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내세웠던 거야, 카톨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내용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하여튼 넘어가서 보면요. 자, 흥성대원군은 러시아 침략 위협이 가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게다가 남종선과 그 논의한 내용이 흥성대원군의 반대에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때 이제 흥성대원군은 1866년 프랑스와 교섭했다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고자 이게 잘못하면 흥성대원군이 이제 천주교인들과 연합해서 프랑스와 연합해서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병인박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적 없고 나는 오히려 천주교를 싫어하고 프랑스 싫어한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 병인박해다. 그러니까 병인박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예. 자, 병인밖에도 조선인 천주교도와 프랑스인 신부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절두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자,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교사 앙리 베르네는 청정부의 조선의 천주교 탄압을 비판하면서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요. 이에 청정부는 조선이 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예전을 자주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이게 편지 내용은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조선은 속방이지만,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 속방이고 독립군은 아니지만 네이치와 웨이저의 자주적이다. 그래서 이 자주란 말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강화도 조약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 맺고 날 때 그 맺을 때 이렇게 일간이 뭐겠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청나라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조선이 청나라와 별개의 정부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자주라는 말을 쓴 거야. 왜냐면 이 정도 말을 쓰면 어 청나라가 뭐냐면 선 그 딱 정해 놓은 그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 말을 쓰면서 또 그 밑에는 이제 청정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독립이라 썼다가 괜히 청정부하고 이제 뭐냐면 갈등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강화도 조약 때 이 자주날만 쓴 거죠. 청정부도 인정해 준 선까지 말을 한 거고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 때 이제 청나라 물리치고 나서 이제 대놓고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냥 아직까지는 자주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 그 문구에서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자 이제 프랑스는 청해에 조선을 식민지하겠다 통보하고 조선의 함대를 파견하여 병력을 이제 익혔다. 원래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항상 이제 쳐들어가는 그 뭐냐 루틴이 있어요. 먼저 이제 선교사를 파견했다가 선교사가 죽으면 그걸 명목으로 이제 함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식민지화 시킨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 예. 중국도 이제 식민지화를 시키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가 처형됐던 이후로 중국에 인제 뭐냐면 또 그 함대판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제2차 아편 전쟁 같이. 예. 자, 1866년 10월 피에르 구스타프 루주 제독이 이끌었던 프랑스 함대는 조선을 침략했다. 자, 제1차 원정의 프랑스 함대는 강화해협에서 양화진까지 진출해서 지형 전체 및 수호 탐사를 실시했다. 여기까지 본격적인 것보다는 강하류까지 해가지고 이제 강화도를 들어가지고 저쪽 한강 어귀까지 이제 한강 쪽까지 들어가서 뭐 어느 길을 가야지 안전할 수 있는가, 뭐 암초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함대를 재차 파견해 강화성을 점령하고 외교 장각에 소장돼 있던 위계 등 각종 서적을 약탈했다.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외교 장각 위계. 그래서 이때 이제 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실 행사 같은 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인제 보관해 놓은 건데 기록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분상용 의궤가 있고 어담용 의궤가 있죠. 이 분상용 의궤가 인제 뭐냐면 이거는 실무자들이 본 거고 어담용 의궤는 이제 뭐냐면 왕이 직접 본 거죠. 당연히 어담용 의궤가 더 좋죠. 근데 이제 외교장각에는 이 어담용 의궤가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탈해 갔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인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왔죠.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프랑스는
자국 신분을 처형한 것에 대한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조선군은 프랑스의 침략을 단호하게 맞섰다. 결국에 프랑스 함대는 독소를 약탈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났고요. 자, 병익량요 앞에서 1666년 8월 달에 미국 상선 제논 션모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 인근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자, 제논 션모는 통상을 요구하는 편, 그냥 통상만 요구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강을 대동강을 거스면서 소총과 대포를 쏘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관리를 감금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제일선모 선언과 평양 군민사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대동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논 션모가 자취되자 평양 군민은 제논 션모를 불태우고 선원을 몰살시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평양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 박규수죠. 박규수가 주도하에 이 제논 션모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박규수가 통상계약을 주장한 거지만 그냥 여기까지 통상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설 넘은 거잖아. 통상한다면서 약탈부하고 지금 대포도 쓰고 적대적 행위를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박규수 입장으로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통상 문제 여부를 떠나서. 예.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청정부에 제너레이션모 사건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그러나 청정부는 병익양요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조선의 내치와 외정은 자주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1872년 존 로저스의 사령관 지휘하에 해군 함대와 해병대를 조선에 출동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제너레이션모 사건이 일어난 게 186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인 아니 그 식민양요에 일어난 것이 미국이 이제 출동한 1871년이야. 그 몇 년 차이에요, 지금? 어, 5년의 시간 차이를 갖고 이제 한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뒤늦게 이제 들어온 거야. 자, 미국 함대는 조선 정부의 제전 쇼모 사건에 대한 사죄야 난파선 보호업종을 체결 요구했고 조선 정부가 이를 거부하니까 미국 함대는 강화도의 초지진이나 덕진진, 강선진을 무력으로 점령했다. 왜 강화도를 공격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강화도는 이게 되게 주요 항목 입구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한강이 있으면 서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가 엉망인데 여기에 모든 조선선들이 여기 이쪽으로 요 통로를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강화도를 거쳐서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일종의 서울의 인후 모계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해 버리면 이 서울로 올라간 조선을 다 차단시킬 수 있어. 물류의 이렇게 딱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쉽게 이런 조선 정부를 뭐냐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자, 조선군은 강성진 전투에서 미국의 공격에 격렬히 대항했고 그 이후에 항쟁의 뜻을 굳히지 않았다. 자, 그래도 이제 했는데 문제는 강성진 전투에서 이제 수백 명의 조선군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미군은 두세 명밖에 안 죽었죠. 자, 결국에는 미국 함대도 아무 소득도 거두지 못하고 강화도에 철수했다. 미국 입장일 때는 조선을 점령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한번 건드려보고 통상하려고 온 건데 미국 뭐냐면 조선이 너무 심하게 반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피를 흘릴 만큼 피를 흘려서 조선을 개항할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철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일 때 그때는 또 서부 개척시기 때문에 조선에 별로 관심이 없어 상대적으로 그때. 예. 거기에 바빴지.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데 좀 기항지 역할로서 조선을 생각하고 이제 한번 건너봤는데 이거 웬걸 너무 강경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물러난 거죠. 자, 일단 조선 정부는 병익량요와 신민양요의 승리를 규정했고 흥성대원군은 신민양요의 승리를 알리면서 정부의 척하비를 설치를 명령했고요. 척하비에는 서양과의 교류를 주장하는 행위를 매국 규정했다. 그 척하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흥성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명분으로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이제 흥성대원과 척하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17번이에요. 자, 척하비는 고종이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배격하고 세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의를 드러내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서울 비롯해 전국 각지에 93개 설치됐고 척합의 비문에는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하일하는 것이요. 하일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으니 만대 자손에 권고한다. 병인년에 만들었고 신민년에 세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양이 침범, 뭐 비전 즉하, 주화 왜곡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개항과 근대화 정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정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868년 일본은 청왕 중심의 왕정 복구를 선언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신정부는 조선 정부에 이를 알리는 외교 문서, 즉 서계를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이 서계가 인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절차상으로도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일본하고 이제 에도 막부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육 그 이렇게 국교가 다시 수교할 때 뭐냐면 대마도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서계를 전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에도 막부가 조선 정부를 직접 상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또 조선 정부가 요구하는 형식이 있어. 그런 걸 이제 다 무시해 버리고 그 당시 메이지 정권이 조선 정부에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도 문제 있고 또 이제 서계 내용도 문제죠. 여기 보면 서계는 종래와 달리 항이라든지 칙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조선에서는 항과 칙은 황제를 상징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대일 외교 담당한 독립에서는 문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계 정부를 접수를 거부했다. 자, 이는 조선과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게 서계 사건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어떤 말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제 그 정한론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조선 가서 교수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만약 교수에 걸려들면 조선을 침략하자는 전환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니가 인제 자기가 조선을 건너가서 한번 이렇게 통상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조선에서 날 죽이면 그걸 빌미로 해 갖고 조선을 침략하자. 이렇게 인제 제안을 했던 거고 자, 이에 비해서 인제 이와쿠와 도모미는 내치 우선론을 주장하면서 사이고의 전환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일본 정부는 이와쿠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는 인제 자기 고향이었던 저쪽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 사스마에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제 서남 전쟁이죠. 결국에 정부군에 의해서 공격받고 할복 자살을 하죠.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일본사 관련된 내용들 할 때 이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근데 이와쿠다가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환론을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안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언젠간 조선을 치겠다는 생각하는데 괜히 여기 그 지금 시점에 조선을 칠 경우에는 청나라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청나라가 나서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그 당시 청나라보다 국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청나라 공격을 받고 오히려 근대화에 실패할 수 있다. 먼저 그래서 내치를 먼저 다진 다음에 먼 훗날에 군사를 키운 다음에 조선을 치자.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자는 거 아니었죠. 그렇지만 인제 조선 일본 정부도 지금 당장 치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뭔가 이제 그 '조선은 개항을 시켜야 되겠다.'고 인제 생각을 해서 어 그 운용을 파견해서 결국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1873년 말 흥성대원군이 세력을 잃고 무너졌고 최익현이 흥성대원군 시절을 비판하면서 고종이 친정해야 하고 흥성대원군을 정치에 배제한다는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자, 조정에서는 최익현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비판했지만 고종이 최익현을 승절 제3품에 해당하는 동부승지에 임명함으로써 그를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결국에는 흥성대원군이 하야했죠. 자, 고종은 이때 이제 고종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고종은 초창기 때 아버지 말을 좀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제 "아, 세국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저 개항은 나쁜 거다." 이제 얘기하니까 "통상은 나쁜 거다." 얘기하는 거니까 고종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인제 좀 아버지 말에 의심을 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외국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해국도지나 연안지당이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개항이나 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러난 후에 자기 뜻대로 뭔가 이제 개항과 통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예. 개항을 해서 이제 '통상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 작업을 좀 하게 됐는데, 자, 대일 교섭을 담당했던 동네 부사와 사여군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던 외학 훈도를 처분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교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왜 얘네들 처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 풀린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마 이 서계 사건 관련돼서 인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자, 하여튼 1875년 2월에 조선은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섭을 재개했다. 근데 일본은 여전히 항제를 지칭하는 한가 칙을 서기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 관리들은 서양식 복장을 착용하고 연회에 참석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서기 접수를 다시 거절했으며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결렬되었다. 자,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함대를 파견하고 조선의 위협을 강함으로써 조선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한포 그 사격으로 한포 그 외교돼 갖고 개항이 됐잖아요. 그 똑같은 방법을 우리나라에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1875년 4월에서 4월 5월 일본 군함이었던 우뇨와 그다음에 다이니테이호 는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했고, 요때 이제 초량회관을 공격해서 이제 점령했다고 이제 내용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 후에 운영호는 강화도 초지진에 무단으로 접근해요. 조선군과 교전했고, 교전 직후 일본군은 포격하여 영종도에 상륙해서 각종 물자를 약탈했다. 자, 일본 정부는 무력 충돌을 책임을 조선에게 돌리고 운용 사건을 빌미로 조선의 근대적 조약을 간접시키려 했다. 자, 이때 이제 운용 사건을 또 빌미로 조선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있는데, 이때 근대적 조약은 뭘까요? 예, 이거는 만국공법에 의한 조약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개항할 때나 중국이 개항할 때나 만국공법에 의한 개항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 공격할 때 여기 이제 그 뭐 전쟁을 지더라도 일단 조약을 맺죠. 조약을 맺어 갖고 무슨 근거해 갖고 해 갖고 인제 조약을 해 갖고 어떤 권리를 갖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나 조약을 맺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을 뺏는 것들은 다 이 만국공법에 입각한 거야. 예, 만국공법. 그래서 이제 이런 근대적 조약을 통해서 서구 열강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근대적 조약, 만국공법의 근대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와서 이런 권리를 뺏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이에 정권 대신이었던 이제 구로다 가요 기요가타와 부대신이었던 이노우에 가오. 이노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외교의 달인으로서 유명했고, 하여튼 일본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자, 조선에 파견했다. 조선 정부는 신현과 유자성 등을 접견 대관과 부관으로 이제 임명하여 일본과 교수를 임하였다. 1876년 2월에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과의 교섭이 이제 시작됐고, 구로다 일행은 조선 정부의 운용 사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13개제 조약의 초안을 제출했다. 그들은 교섭이 결렬된다면 일본이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침략과 협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강화도 연무대에서 이제 했는데 그 앞에 일본군 쭉 세워놓고 그다음에 기관총을 쫙 나열했죠. 그래서 이제 반협박적인 상황에서 분위기가 허박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교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당시 조선 정부는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죠. 개항 반대 운동을 이제 했던 건데, 자, 외양일체론은 이제 왜 나왔냐? 그 당시 고종이 그 일본하고 이제 교섭을 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최익현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막 유생들이. 그러니까 고종이 이거는 우리가 서양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라 문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하려고 한다. 일본은 예전에 에도마코 때부터 우리하고 교섭하지 않았냐? 그냥 그 연장선상의 4대 교린 차원에서 인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최익현은 반대했죠. "이거는 아니다. 예전의 외화, 지금의 외는 다르다." 그래서 예전의 외는 뭐냐면 4대 외 교린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인제 했던 거고, 지금의 외는 서양문을 벗어서 이미 양놈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개항한다는 건 꼭 서양에 개항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최익현이 현실을 그 뭐냐 정확히 본 거죠. 그래서 고종의 최양 분리 그 외양 분리론에 대응해서 외양 일치론을 주장했다는 거. 자, 하여튼 그 외양 일치를 주장하는 등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고종과 집권층은 조일수 조규가,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수 조규
해요. 조선과 일본의 오랜 그 뭐냐면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지나지 않으며 일본과 서양이 다르다는 외양 분리론의 주장으로 일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4대 교린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참고로 에도 막부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기후 약속을 맺고 한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통신사를 파괴됐잖아요. 근데 19세기 초반에 통신사가 끊어졌어요. 그 때문에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전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한다. 4대 교린 관계를 회복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체익현은 외항일치론에서 이거는 예전 관계 아니다. 이미 외는 일 양놈이 됐기 때문에 일본한테 개항한 것은 서양한테 개항한 거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에 고종이나 집권층이 뭐냐면 개항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 고종 그 흥성대원군처럼 끝까지 뭐냐면 패하더라도 싸웠겠죠. 근데 고종과 집권층이 이미 뭐냐면 개항할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운영 사건을 계기 위해서 그걸 계기 위해서 이참에 그냥 개항하자 해서 개항을 한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박규수 같은 사람이 인제 또 뭐냐면 대일교섭 주장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박규수는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대일교섭을 주장했고 고종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지시했다. 1876년 12월 27일 조선과 일본은 12개 조간으로 구성된 조일수 조교를 체결했는데 요거는 이제 유명한 말이죠. 제1강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군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건 누굴 배제하겠다는 거죠?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먹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국공법에 입각한 거죠. 예전에 사대 교리 관계가 아니야. 사대 교린 관계가 아니라 서양식 만국공법에서 국가 간의 어떤 일대일 관계에서 이렇게 맺어진 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자주라는 말 썼냐. 자주하고 독립하고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주라는 말은 중국이 허용한 그 최대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까놓고 독립을 시키겠다고 이제 독립국이라고 적어 놓으면 당연히 조선도 거부할 거고 속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나라도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정해진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뭐냐면 그 사용하되 자신들이 인제 그 청나라한테 그런 뭔가 청나라 배제라는 의미를 좀 최대한 부각시키면서도 청나라를 인정하는 선까지 용어를 쓰기 위해서 자주란 말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면상후 조선이 자주국면 대내를 선포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해 종주권을 부정할 일본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라 자주도를 쓴 것은 청나라 눈치를 그래도 봤다. 청나라가 인정한 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넣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 및 지도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했고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조일수 조교를 통해서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에 쉽게 지출하게 되었다. 사관과 오관에서는 부산의 계양 또는 두 곳의 추가 계양인데 이때 이제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이제 두 곳의 추가 계양을 원산과 인천을 요구했어요. 근데 조선 정부에서 원산과 인천을 좀 들어주기 어렵다. 그래갖고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원산은 이성계 고향과 가깝고 인천은 서울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논의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수신사로 갔대. 이게 제2차 수신사인가요? 그때 원산과 인천을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항장 내에 일본인 거주지 설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주지라고 하는데 또 중국에는 조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지와 조계는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땅을 빌려서 그 안에 인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조계지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있고 자, 개항장 내 영사관 설치 및 영사를 파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상인들 자유로운 상행이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의 치의법권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자, 이를 통해서 일본인은 개항장에서 조선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해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강화도 조약 내용 있죠?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자주국이란 말 이런 것들 의미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개항구를 더 부산에 두 개항구를 더 개항하자고 한 거고 여기 이 내용도 있죠. 해당 지역에 나가 땅을 빌리거나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은 거주지, 조계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그다음 10 가는 인제 영사가 재판을 하는 영사재판권, 치해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그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약탈무역이 가능해져. 왜냐면 일본 상인들이 와서 지 멋대로 해도 조선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에 의해서 영사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대개 보면 무죄나 해봤자 구두 규두 구두나 그다음에 벌금형 정도 약간 벌금 약간 처벌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탈무역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조일수 조교에 맺고 나서 그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수 조교 부록과 아니 그러니까 조일수 조교가 맺고 나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수 조교 부록과 조일무 규칙을 인제 체결했어요. 두 개의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조일수 조교 부록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조일수 조교 부록을 통해 일본인들이 조선의 개항장의 심리 이내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요걸 이제 간행 이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심리 정도는 뭐냐 나갈 수 있어. 근데 심리 밖은 나갈 수 없죠. 예. 요런 것들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참고로 이 사리가 1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대충 2.5 킬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항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자 도보 그 거동으로 한 40분 이내? 되게 인제 뭐냐면 넓지는 않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20 리로 바뀌고 나중에 더 이제 100 리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인제 아니 풀리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조선에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일물 규칙 중 여기 보면 갑자기 여기 뜨는데 자 이 조일물 규칙은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조일물 규칙, 조일통상 조약, 장정이 이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883 년에 이게 개정이 되죠. 그래서 개정된 걸 이제 조일통상 조약, 그전을 개정전의 조일물 규칙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7차 교과서까지만 해도 조일통상 조약으로 적혀 있다가 조일물 규칙보다는. 근데 나중에 이제 09년 개정 교과서부터는 그 앞에 있는 걸 이제 조일무 규칙 그 강화도 조약 맺을 때 했던 것을 조일무 규칙 1880 년에 개정된 조일무역 무역을 조일무역 규칙을 개정한 걸 조일통상조약 이런 식으로 구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동일한 거예요. 아마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조일무 규칙 중 육칙 그러니까 이후 이제 조선 항구에 주요했던 일본 인민은 양미 및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제한 어떤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개정된 조일통상조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칙으로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미국 무역을 보장받았으며 일본 성방은 조선의 톤세를 면제받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의 협상 담당이었던 미야모토 오가치가는 조선 측 담당자 조인과 그 당시 왕복 운수를 통해 조선의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관철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인제 뭐 관세를 받아야 되는데 무관세를 했어.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마 조선에서는 관세의 개념이 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세가 중요성이나 관세 개념을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조선에서는 관세 받는 것 대신에 예전에 에도마프 대마도와 교류한 것처럼 이금을 받으려고 했죠. 네. 이금, 통행세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두문포 이 수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관세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알게 됐죠. 이제 후대에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근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체육대우는 인제 이것도 하나의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체육 대우가 아니라 편무적으로 한쪽만 적용된 때 체육 대우가 불평등한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체육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건 끝까지 안 들어 줬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는 체육 대우 내용이 없어. 이게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나중에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 때 있어요. 이게 1883 년에 개정됐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조일수 조교는 조선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의 출발이자 조선이 동아시아 불평등 조약 체결로 편입한 계기가 된 조약을 평가한다. 그래서 조선의 거부도 조일수 조교에서 체육대회 조약은 제했지만 일부는 동아시아에 적용된 치해법과 이런 것들 다 불평등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약 및 조계지 설치를 조선에 간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조선의 톤세와 관세 면제의 특권을 이제 확보했고 조일수 조교는 외세의 조선 침략 및 침략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조선은 개항 위에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허덕여만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미명 교환 체제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밀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대신에 면을 가지고 오죠. 그 미명 교환 체제였는데 근데 수출과 수입 중에 항상 수입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는 이제 수신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기록에 보면 수신사를 우리나라에서 4 번에 걸쳐서 파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명한 것은 1차 수신사하고 2차 수신사 요 내용이죠. 예. 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거 여기까지 있나? 여기까지 읽지 한번. 예. 요거 보니까 좀 약간 건너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교과서 내용을 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쓴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좀 건너뛴 내용이 많아요. 예. 자, 1880년 5월 조선 정부는 그 일본의 무관세 무역 및 상품 수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수신사 김홍준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이게 2차 수신사예요. 그 앞에 이제 1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요청 때문에 갔거든요. 그때는 대우가 좋았어. 근데 2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징징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 갖고 좀 이제 일본에서 상대를 좀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하루 종일 인제 뭐냐면 거기에 숙박 잠깐 하루 종일 이제 뭐냐면 그 대사관인가? 뭐 그때 뭐 대사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머물렀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인제 도쿄 주재 청국공사에 어 찾아갔죠. 예. 그래서 인제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있어요. 자, 수신사 김홍준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자, 일본 외무성은 김홍지 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했고요. 왜냐하면 요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상대하기 싫어했겠죠. 자, 이에 그는 심심하니까 도쿄 주재 청국공사였던 허루장을 찾아가 근대적 관세 제도를 논하고 러시아의 조선 침략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상의했다. 자, 허루장은 조선의 관세 자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침략에 대한 대책을 균세 정책을 입각한 서구 열강의 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근데 균세 정책이 뭐냐 하는 게 그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균세는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만국공법에 있는데 자, 만국공법에서는 균세 정책을 강대국에 구축한 질서에 약속이 편입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측량으로 정의하고 있고 허우장은 그 조선이 서구와의 조약 체결을 통해서 강대국이 구축한 질서에 편입되어야만 러시아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그 당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이 세력 균형 정책은 후에 이제 뭐냐면 고종의 어떤 외교 정책에 많이 반영됐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특히 그는 서구 열강 중에 미국과 가장 먼저 체결을 권유했는데 미국이 일본의 이제 조약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락한 유일한 서구 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매일 관세 개정 약서를 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1878년 미국과 일본은 매일 관세 개정 그러니까 미일 관세 개정 약서를 체결했다. 자, 이를 통해 일본은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과의 협정 관세와 1866년 대, 대세 약서의 5% 수입 관세 조항을 폐하고
간세자주권 확보 및 무역 그 관련 규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장했다. 여기에서 이제 협정 간세라는 것은 서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관세율을 정하는 거죠. 근데 관세를 정할 때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뭐냐면 수출국 수입국이 정하는 게 일방적이거든요. 이게 그 일반적인데 이걸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는 뭐냐 관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거. 관세는 인정하지만 협정상 관세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관세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미국은 다른 나라를 좀 뭐냐 배려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을 띠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나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유일한 서구 열강이기 때문이다. 그 간세권을 그러니까 간세 자주권을 인정한 유일한 이제 서구 열강이다. 봐봐, 일본에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또 침탈하지 않는 도 추천의 이유다.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는 영토 욕심이 많은데 영토 욕심이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땅이 넓잖아.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 땅도 개발하기 힘든데 저만한 땅을 뭐냐면 침략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들만 장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미국하고 교섭을 이제 추천한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미일 관세 개정 작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일본한테 어떤 관세 자주권을 인정해 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 침투하지 않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런 이유죠. 거기다 인제 천국 공사관이었던 참차관 항주세는 연민원에 이끌어서 조선 책략을 김홍직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항주세하고 이제 김홍진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필담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통역을 하지 않고 서로 필담했는데 그 필담한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 줘서 만든 것이 조선 책략이야, 이 조선 책략. 그러니까 기후국 김웅직은 고종에게 간세 자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건의했다. 그래서 1880년 1880년 11월 고종은 청해 조선이 서구 여과가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그러니까 묻은 거죠. 이게 속방이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에. 근데 조선 정부는 조사 시찰단 조사를 파탄고 자 이거는 일본에 이제 몰래 파견한 거죠. 조선의 선비를 모아 갖고 만든 파견단 시찰단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걸 바탕으로 관세 자주권 확보 및 주요 수입품의 관세율을 10% 규정한 통상 방침을 수립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입각해서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관세 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관세권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관세 자주권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요때는 협정 관세야. 그렇지만 관세권을 줬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 조미수 통상 조약은 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위전 척사 운동이 또 일어났죠. 이거는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보수 개화 반대 운동 을 이끌었던 사람이 영남 지방의 유생지예요. 보통 이제 이 유생들은 남인 계통의 유생들이기 때문에 권력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최익형처럼 이렇게 중앙 정부에 올라서 얘는 노론 세력이죠. 직접 상소를 올리지 못하고 집단 상소 올려. 마니소 같은. 이만소 같은 사람이 마니소 올려 갖고 이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선 후기 때 이제 마니소 형태로 해 갖고 영남 유생들이 많이 했던 거거든요. 정권에 소외당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목숨을 높여야지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때 인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이전적 사 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뒤에 있는 내용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기도 하고 자 위전적 사업은 서학을 사하고 규정하고 정부의 대미 수교 방침을 반대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개화 정책 반대 운동 그러니까 이 위전적 사 운동 세 번째 개화 정책 반대 운동 때부터 정부와 대립각이 형성된 거죠. 자, 그다음에 조선 정부는 위전적 사파대 인사를 처벌하고 문호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조미수 통상조약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서구 열강 중에 맺은 나라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잖아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제 그 당시 이용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 이용장 입장 올 때는 러시아, 일본은 뭐냐면 혼자 맺기, 중국이 혼자 맡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 조선에서는 청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야. 지정학 쪽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이 있으면 청나라 여기 있으면 조선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조선이 이렇게 일본하고 러시아 손아귀에 들어가면 이 동쪽 구역이 그 뚫린 거죠. 그러니까 순망치란에서 조선이 이쪽으로 하면 동쪽에 동번이 뚫리기 때문에 어 아주 안보에 위협적이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의제의 건법을 통해서 세력분열을 거치 그렇게 갖고 누굴 미국을 끌어들여갖고 그 당시 일본하고 그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그래서 조선을 이제 미국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를 견제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청나라는 그 미국을 좀 믿고 그 동쪽 국경선을 안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훈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주선을 내려갖고 맺어진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조선을 보호해주면서 미국을 끌어서 보호를 해주고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국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렇게 동쪽 지역을 안전을 확보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11년 11월 조선 정부는 영성사 김윤식을 탱주로 파견했다. 그래서 김윤식은 청해 북양대신이었던 이용장에게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및 주요 수출품의 어떤 관세 10%를 명시한 조약 초안을 제시했고, 자 이미 이제 여기부터 뭐냐면 협정 관세요. 협정 관세. 네. 그래서 관세율을 딱 이렇게 정하고 했던 거는 좀 아니죠. 왜냐면 관세 같은 거는 딱 이렇게 뭐냐면 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거야. 예, 통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는 대미수교를 위한 총정부의 중재를 요청했고 조약 체결 교섭에서 참여하고자 했으나 이용장이 거부했다. 그래서 좀 웃긴 거죠. 자기 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교하는데 이용장이 너는 좀 속방이니까 꺼지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조미 수호통상조약 초안을 마련한 사람이 다 이용장이야. 이용장이 마련했고 우리나라 대표는 거기에 도장만 찍은 거예요. 도장만. 예. 자, 하여튼 그리고 1882년 3월에 생진에서 이용장과 미국 정권대였던 로버트 슈베트가 교섭을 시작했다. 예. 그 이용장은 조약 1조에서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물권 사별하려고 했는데 슈베트가 반대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음. 그래서 이제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속방조회라고 해요. 속방조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니용장은 제일 만약 조약 1조에 조선 청해 속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했다는 거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속방 조간이라고 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문서 이제 속방 조간을 이제 뭐냐면 삽입하려고 했는데 이 슈페트가 이제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따로 조약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이제 김유신에게 김유신에게 속방 조회문을 미국 통지에 통지할 걸 요구하게 돼요. 이 속방 조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야. 평상시에 이제 중국이 강조했던 그 내용을 따로 조미수 통상조약의 별도 문구로 작성해 가지고 뭐냐면 미국 정부에 통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방 조회문을 통해서 그냥 조선이 청해 속방임을 대의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게 조약문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죠. 이게 속방 조간이고요. 그냥 안 되니까 대신에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장이 이 속방 조회문을 여기에서 미국 정부에 통지를 요구했고
이 속방조회문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일치와 외교는 자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 김윤신에게 속방조회문을 뭐냐 미국 정부에 통지하게 했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 조선국왕이 미국 대통령에 보낸 별도 편지에도 속방국 명문화해서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속방조회문은 속방조가는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고 속방조회는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그 청나라가 조선이 청나라 속방이라는 거를 미국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요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속방 조과는 아니지만 요 정도 너네들이 뭐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는 알겠다. 그래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본 거예요. 자, 1882년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였죠. 속방 조강 문제가 1882년 5 월에 슈피트와 청해 마쟁충이 채무부에 독차가자 조선 정부는 정권 대신이었던 신영가 부대신이었던 김홍준을 제무부에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초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를 봤는데 이걸 도장을 찍는 거는 좀 탱지에다 찍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회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는 게 형식에 맞아 가지고 재물포에 이제 모여 가지고 서로 인제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조선과 미국은 1882년 5월 22일 날 14개 조로 구성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미조약 제1조에는 조선이 외세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중 조정이 삽입됐다. 네, 거중 조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 거중 조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 거중 조정을 왜 삽입했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 입장 올 때는 조선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먹히면 국경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쪽의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서 이제 뭐냐면 조선을 서포트주 해 주잖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거중 조정 준 거야. 이게 이용장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인제 해석 문제에서 좀 조선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죠. 나중에 을사조약 이후에 조선은 이걸 공수동맹으로 해석한 반면에 미국은 그냥 이게 '외교적인 어떤 수사였다. 친선의 표시였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의할 건 이 거정조정이라는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맺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맺을 때도 그 중국하고 다 교섭했던 나라들에서 인제 공통적으로 다 중국의 거중조정 지역을 넣었어요, 요거를. 근데 요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그 거중조정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게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 건두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거중조정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구속력 있게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거중조정만 썼는데 이게 반드시를 집어넣은 거야, 반드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미국은 치해법권과 체육대우 권리를 확보했고 그런데 제5 조에 조선의 잔세 자주권을 보장했고 수익 관세율은 10% 그리고 30% 이하로 규정했는데 요게 협정 관세야. 그래서 관세 자존권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100% 관세권을 보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조항은 서구 열강부터 협정 관세와 5% 수입 관세 강요했던 청과 일본과의 조약과 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세율이 그 뭐냐 협정 관세가 아니야. 협정 관세 중 일환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딱 5%만 있고 했지만 요게 10% 이하 30% 했고 협정 관세는 한데 관세 폭을 좀 달리 둔 거야. 좀 타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둔 거죠. 예. 근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뭐냐면 "관세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게 있다. 그래서 좀 약간 느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자주권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협정 관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장받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조미조약은 청과 일본에서 서양인들 참여를 보장했던 계양장 간의 무역을 금지했다. 예. 잠깐만요.
자, 하여튼 조미조약은 이제 청가 일본에서 서양인의 참여를 보장했던 개항장 간의 무역을 금지했고, 청에서 서양 상인들 부여했던 내지 통상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그 합리적이었다. 불평등 요소가 좀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은 통상과 관련된 청가 일본보다 유리한 내용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종이 조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과 독일은 청정부에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고, 영국과 독일은 종이 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용장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선은 영국과 독일과 차례로 조약을 맺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가 이렇게 주선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세력들을 이제 끌어들여 세력 균형을 시켜갖고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렇게 뵐게요.